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사이 대선에서 나오는 막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것을 다다랐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 막바지에는 막말이 아닌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데 이번엔 네거티브 캠페인보다는 막말이 더 기승을 부리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보 부족은 이번 대선이 졸지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 대신 막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지금 대선이 허술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들의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어제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 심야 회동을 가졌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후죠. 7시 30분에 모인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말 그대로 선거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가 그만둔다거나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은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또 자신들이 그 탈당했던 당으로 좀 돌아가는 정말 역사상 보기 힘든 이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 14명 어젯밤 그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후보와 그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후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기침이 나오네요. 후보 단일화를 그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오늘 오전까지 그 유승민 후보가 그 단일화 요구를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그 지지를 그 선언하기 입장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회동 후에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사무총장 이 결론은 다 났지만 형식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 중이라고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14명의 의원이 오늘 당장 그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바른정당에서 그 탈당한 후에 홍준표 후보 지지만을 선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시 반에 지금 14명 의원들 다시 만나서 입장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하죠. 네. 오늘 이제 지금 바른정당이 이은재 의원이 그 탈당하면서 32명이 됐는데요. 이들 의원 14명이 탈당할 경우에는 남는 의원들은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좀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가 더 이제 여기에 더 추가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14명 가운데 한두 명은 좀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들 회동에 앞서서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 3명, 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유승민 후보를 이제 만났죠.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유승민 후보는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바른정당 만든 지가 3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글쎄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부신다. 이게 참 한국 정치의 코미디예요. 근데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이런 탈당 움직임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14명 가운데는 빠져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저녁 8시경에 이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탈당도 늦었고 후보 단일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그 내서는 안 될 정당이라면서 의원총회와 그 지도부 회의 때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해 오지 않았었나 이러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이 좌파에게 그 정권 넘겨주기 싫었다고 한다면 좀 더 제대로 정치를 잘 했어야지 반기문 눈치 보고 안철수 눈치 보고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와서 당을 떠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좀 개탄을 했는데요. 그런 코미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뭐.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분들의 고민도 좀 이해는 되죠. 워낙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환장할 정도로 좀 지지율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 유권자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취지, 지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어도 되는 건지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 텃밭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심다 보면은요, 안 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2년 3년 지나서 뭐 싹을 틔우는 그런 씨앗들도 있지 않습니까? 텃밭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정치적 텃밭을 갖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정치의 텃밭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공표 마지막 날이죠.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맞습니다. 엊그제와 어제 그러니까 30일과 1일 사이에 그 실시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중앙일보, 세계일보, 내일신문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줄지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장 표본수가 많은 게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과 어제 그러니까 1일 실시한 그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 37.7%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 19.1%.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는 그 18.6%포인트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그 14.9%로 안철수 후보를 4.2%포인트 차이로 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 8.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그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뭐 다른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8.4%를 이제 기록을 했네요. 네, 문재인 후보는 그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 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부산 경남에서도 이 문 후보에 이어서 그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30일과 그 1일 전국의 그 19세 이상 남녀 그 3,077명을 대상으로 그 실시가 됐고요. 무선전화 75%, 유선전화 그 25% 비율로 임의전화 걸기 방식, 즉 RDD 방식이라고 하죠. 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응답률은 유무선 평균 28%였고요. 표본 오차는 그 95% 그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이런 그 소개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 마지막 토론이 열리죠? 네, 오늘이 정말 그 D-7일 아니겠습니까? 제19대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그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 밤 8시부터 그 2시간 동안 이 MBC 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 주최 그 세 번째 마지막 TV 토론회이기도 하죠. 앞서 그 정치 경제 분야에 이어서 이제 그 사회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그 정책 구상 발표와 그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역시 뭐 스탠딩 방식으로 이 복지 교육 정책과 국민 통합 이 두 가지 주제로 각 후보자에게 총 18분 내에서 그 다른 후보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젯밤이죠.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면 이 14명이 다시 조찬 모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14명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최종 거부할 경우에는 이른바 오늘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정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만나서 이 연대를 방안을 모색하겠다. 다시 말해서 명분은 일단 좌파의 집권을 막겠다. 이런 건데 말이에요. 자, 이혜훈 의원께서는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들 33명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을 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도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당에 남으려는 분, 지금 14분을 제외하고요. 예. 저희들은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탈당하고 창당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왜 당했나.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다.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고 또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우기고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거의 전 국민의 절반쯤 되던 보수가 탄핵이 있고 나서는 10% 정도로 쪼그라든 이유가 보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다. 끼리끼리 해먹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안 하고 책임지지도 않고 이런 뻔뻔한 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책임지고 당당한 그게 바로 보수고 그게 진짜 보수다. 우린 그런 진짜 보수하려고 탈당했고 창당했다. 그런데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 우리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서 나온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어제 그 중에 그 14명에 속했다고 언론에 이름이 난 어떤 분이 예.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에서 하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 중에 일부죠. 유권자 중에 일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미 다 탈당을 결심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다 지금 이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갑자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 후보의 집권, 이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그냥 하시는 말씀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이게 예를 들면은 사실 이분들 중에는 그 청문회에서 네. 아주 날카롭게 물론 이혜훈 의원께서도 청문회에 참석을 하신 청문위원이셨지만 굉장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있어서 또 날카롭게 몰아붙이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난감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댓글들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쇼였냐.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게 많이 달리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한 소위 베스트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베스트 댓글이 보니까 그 청문회는 뭐였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지역구, 물론 지역구가 바라는 그런 지역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안 주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탈당하시는 분 어떤 분들보다도 제 지역구가 그 보수세가 강하고 예.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유권자가 한 20만 명 되면 네. 20만 명 모두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세요. 예. 근데 본인과 가까운 분들 뭐 밥 먹고 만나고 차 마시고 하시는 이 일부 한 몇백 명 말씀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 몇백 명의 얘기를 전체 유권자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20만 명이 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 얘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또 뭐 꽃보직을 준다든지 뭐 제안을 많이 하셨다는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수 집권을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그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수 대통령이 아주 참담한 실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보수가 단일화돼도 집권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보수 개혁 없는 단일화. 이거는 보수가 앞으로 영원히 죽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보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냐? 지금 개혁도 없이 그냥 뭉치기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보수에 오히려 더 독이 된다고 봅니다. 보수가 똘똘 뭉쳐도 이기기 어려운 지금 상황 왜 만들어졌나? 말씀드린 대로 보수 대통령의 그 참담한 실패 때문인데, 그 실패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보수는 잘못이 불거지기만 하면 과감히 수술해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세사를 돋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항상 뭘 했냐면, 우리가 정권을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데 뭉쳐야 된다, 빨리 뭉치자, 그러면서 문제를 항상 덮고 가는 식이었어요. 결국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는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맞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 문제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덮고 간다면 이번에 집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보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정말 겁납니다. 결국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려면 보수가 바뀌고 개혁돼야 되는데, 바뀌고 개혁되는 것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 보수가 바뀌고 개혁되는 길을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보수가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꿋꿋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 네. 정치공학적 얘기인데,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의원분들이 대부분 김무성계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무성계 의원들은 나가고 김무성 전 대표는 당에 남고,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또? 네? 네, 여러 가지 좀 모순이죠. 모순인데 김무성 대표님은 어쨌든 말씀이, 당을 만든 본인,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당을 나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어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개파의 와인가요? 뭐 그렇게 네? 표현을 해도 뭐 반박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 개파의 수장은 남고 개파에 속한 의원들은 나가고, 이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정당사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겠다고 한 분 중에 김무성 걔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14분이 나가면 18분이 남죠. 그죠? 네네. 근데 이러면은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을 꾸립니까? 저희들은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길을 모색을 하겠지만, 예. 또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도 많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설사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뭐 저희끼리 돈을 내서라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탈당 얘기를 할 때부터 저희가 이미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명이 남을 것이며, 그 몇 명이 남으면 당사는 어떻게 하며, 당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며,
나름 저희들이 몇 사람이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같이 가자라고 이미 저희들은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다시 어떤 그 결합을 모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저희는 네. 그건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이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번 선거는 사실 보수가 지지율을 얻기는 굉장히 근데 어려운. 홍준표 후보는 좀 올라가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극기라고 예.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보수,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는 분들이 이제 뭉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많은 국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들이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에게 이제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죠. 예. 처음에는 그 표가 뭐 반기문을 바라봤다, 한교안을 바라봤다, 여기저기 계속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때는 또 안철수 후보를 바라봤죠. 예. 그러다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거 보수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홍준표 후보에게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2등 후보에게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게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들고 홍준표 후보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홍준표 후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몰리는 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유승민 후보는 우연히 그 자리에 못 있었을까요?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 태극기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의 원인을 전혀 유승민 후보가 질 이유가 없는데 유승민 후보에게 감성적으로 소위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을 더 씌우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오늘 이 소식을 여쭤보면서, 좀 착잡한 생각은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워낙 허약하긴 허약한데, 지금 좀 너무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 아침이죠. 내일은 또 휴일입니다. 7시 41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부담 없는 화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부담은 없는데요. 그래도 어제와는 다르게 출근길 차량들이 오늘은 좀 바쁜 편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반포와 서초 사이 4차로에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으로 어렵습니다. 외곽 나가는 길은 잠원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반포로 따라서 가는 길목에서는 예술의 전당 가는 길 서초경찰서에서 서초역까지 밀리고요. 반대 반포대교 쪽으로는 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정체입니다. 서남지역 국회대로 따라 여의도 가는 길 신월 라딜목에서 영등포 전화구까지 쭉 밀리고요. 경인로 따라 마포대교 방향으로는 오류나들목에서 고척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사드 비용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진실 공방, 이게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수장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다른 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진짜인가, 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는 게 적절하다, 이런 발언으로 시작된 사드 비용 논란,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비용 얘기를 꺼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크게 봐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사실은 미국이 되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데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기간 중에 했던 취지를 보면 뭐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사드 비용을 대라는 건 군수 산업에 호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에게 무기를 더 많이 사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금년 말부터 그 한미 간에 이제 협의하기로 돼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 여기서 이제 협상력의 우위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실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보면 거의 특종 기사 같은데요. 예.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이 인수위 차원에서 한국에게 사드의 비용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탄핵이 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좀 어차피 금년 한 7월쯤에 이제 배치하기로 했었는데, 저 탄핵 국면이 이제 좀 서둘러서 시기가 당겨지면서, 우리 당국, 즉 뭐 김관진 실장이나 이런 국방부 차원에서 이 미국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면서 가능한 빨리 배치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 그 비용을 대달라는 요구가 공론화되면 한국에서 가뜩이나 그 뭐 미국이 비용을 다 댄다고 하는데도 배치하지 말라고 하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돈까지 대라고 하면은 이건 뭐 배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둘러서 배치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합의는 안 됐는데 아마도 추정컨대는 일단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비용과 운영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했지만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 사드 비용을 그 항목으로 하나 추가해서 그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공식 합의가 됐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드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사실 소파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가장 큰 게 군사건설비고, 그 다음에 인건비, 군수지원비인데 이 항목을 보면은 사드 운영 비용을 대줄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그 국방부 대변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미국의 주둔 여건을 뭐 고려하고 한국의 방위 수요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사드를 지금 배치했는데 금년 말쯤에 협상을 할 때 사드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도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좀 대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대주려면 항목을 새로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하려면 소파웨어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한국의 방위 수요가, 미국의 그 전략 무기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니까 한국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약속이 구두로는 합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맥미스터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재협상 전까지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는 미국 측도 실제로 협상에서 그 사드의 운영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미 그러니까 간에 만일 그 물밑 협상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땅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치하는 비용과 그 설비 비용, 그다음에 운영 비용, 이것은 미국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이제 땡겨지는 바람에 사드 배치도 좀 땡기고 그러는 와중에
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질상 전임 행정부에서 한 것을 다 지키진 않는다. 하다못해 지금 한미 FTA까지도 지금 제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합의했지만 나는 트럼프다. 과거 정부가 한 거와 달리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한국의 안보를 위한 건데, 이건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치고 나가는데 국가안보부 장관은 한미 간의 약속은 미국이 되기로 돼 있으니까 나는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는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되는 게 맞지만 조만간에 협상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그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매드맨 시어리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걸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정상이 아닌 사람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 이후에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무기를 많이 사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미리 던져놓고서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다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흐르시초프라든지 아니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이 매드맨 시어리를 이제 적용해서 매드맥스는 또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었죠. 그러니까 나는 미친놈이니까 나 건드리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도 엄청 다칩니다. 이거 이제 해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계산하에 일부러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다분히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다못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시진핑 얘기에 따른 거에서 한중 간에 은근히 이간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실패했는데 그것도 나는 굉장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중 간의 관계를 이간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통상 보아왔던 국가 지도자의 행태가 아니라 과거에 흐르시초프가 유엔에 와가지고선 구두로 책상을 두들기면서 나는 미친놈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와 비슷한 식으로 일단은 크게 치고 나가서 한국에 지금 북한에 굉장히 위협이 있으니까 사드를 철수화시키면 한국에서 굉장히 겁을 낼 것을 상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 내부에서 지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는 게 여론이 절반 정도는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해놓고 철수하면은 한국이 겁에 떨어서 정말 비용 대드세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계산착오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용을 낼 수 없으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배치한 거니까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말을 걷어들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26일 날 해리 해리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 주한미군이 사실 태평양 함대의 하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드도 태평양 함대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배치했다기보다 태평양 함대가 아시아의 군사 전략으로 배치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지난 26일 날 분명히 한 게 사드를 통해서 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만을 위해서 하는 한반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겠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